지난 시간에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근대 사회 속에서 페미니즘이 태동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첫 번째 페미니스트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을 일컬어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고, 그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말 그대로 백인 중산층 가정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여성들에게 이제 경력 단절과 육아와 어떤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지 못함, 그것을 이제 어떤 경제력의 문제다라고 보면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동등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직업 선택이나 자유 경쟁들의 문제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자유가 와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의 자유, 권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운동과 괴를 비슷하게 하는 거죠. 단지 그 대상이 여성이었고, 아무래도 여성의 인권이 시민운동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근대에는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제 근대에 오면서 점차적으로 부드러운 페미니즘, 이런 어떤 문제, 여전히 가부장제 문제 있지만 여성들이 이제 그 근대의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경험하면서부터 이게 우리 여성들도 이 자유와 평등을 여성의 관점에서 외쳐야 된다.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외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페미니즘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공부한 부분은 이제 1강의 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1강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부류들은 바로 우머니스트라고 하는 흑인 페미니스트들입니다. 우머니스트는 그냥 우머니스트 하나만 봐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우머니스트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한계를 딛고 일어서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소주제, 우리가 오늘 나눌 소주제는 그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단 하나의 여성은 없다. 우머니스트 선언.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우리가 여성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성이다라고 이제 보편화시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보편화시켰던 것이 사실은 중산층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백인, 또 고학력 여성,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게 바로 여성의 경험이다라고 보편화시킨 게 실은 중산층 백인 고학력 여성의 경험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의미의 추구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거는 소위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저는 이제 우머니스트들이 결국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협소함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는데, 실제로 저는 아직은 구체적인 공부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실제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본인들의 상황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억압과 차별을 경험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언급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책에 의하면 그들이 이제 비판을 받는 지점이 있다라고 말하기를 본인들을 보편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의도가 중요한가요? 자신들이 그런 의도가 되었든 자신들이 표현했던 페미니스트적 선언들과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편으로는 여성 평등의 한 축을 담당했으면 물론 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만 보면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 즉 백인이 아닌, 중산층이 아닌,
고학력 여성이 아닌 그런 이들의 목소리가 뭐 결과적으로는 배제되는 모습이 있었고,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그들이 자신들이 아닌 다른 맥락의 여성들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여성의 대표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중에서 흑인 페미니스트들인 우머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우머니스트들은 우리의 여성 경험은 너희들의 여성 경험과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성 경험으로 맞추지 마라. 너희들의 여성 경험은 백인 중산층 엘리트 여성들의 경험이지만 우린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머니시한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흑인 페미니즘을 이제 우머니스트라고 말하는데, 이 자신들의 우머니시한 경험과 능력을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 우머니시가 뭐냐 하면 소위 흔히 이제 엄마들, 이 엄마라는 상황 속에서 이 엄마라는 존재가 결국 원래는 처음엔 주체 여성이었다가 누군가와의 사랑으로 인해서 뭐 사랑이든 뭐 계약관계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아를 하게 되죠. 애를 낳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으로서 생존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갖게 된 성품들, 이 능력들을 우머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머니시라고 하는 그 명하는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아줌마스럽다, 억척스럽다, 좀 뻔뻔하고 드세다.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존의 상황에서 이게 생겨난 것이다 보니까 뭐 또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냥 일반 여성들도 아닌 흑인 여성들의 육아는 이게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어요. 단순히 가부장제의 압박, 억압만이 아니라 노예제라는 억압, 또 거기다가 인종차별이라는 억압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되게 애송이로 보일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 그대로 그냥 가부장제 속에서 그 여성으로서의 억압을 갖고 있었지만, 흑인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노예제도에다 인종차별까지. 이 노예제와 인종차별은 어쩌면 오히려 자유주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백인 여성들을 통해서도 받았던 억압일 수도 있잖아요. 같은 여성이어도.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교차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이 처음으로 우머니스트라는 단어를 썼던 분이 앨리스 워커라는 분이에요. 이 앨리스 워커라는 분이 이제 버지니아 울프, 이제 그 자유주의 페미니스트의 대표격인 사람 중에 한 명인 버지니아 울프를 비판하면서, 이 버지니아 울프가 묘사한 중산층 백인 여성, 이 백인 여성이 백인들에게 자유를 뺏긴 흑인 여성의 경험과 너무 다르다. 이 둘은 굉장히 다르다. 이걸 고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이 백인 중산층 여성들을 너희들은 그냥 집안에 갇혀서 모순된 본능에 좌절되고 방해받아 건강과 제정신을 잃은 여성들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그 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 방 안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건강하지 못한 제정신을 잃은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는 사슬과 총과 채찍과 타인에 의해 자신의 몸이 구속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희들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차별과 억압은 너희들이 받는 차별과 억압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에 사실 전근대 사회의 귀족 여성이나 또는 근현대 사회의 중산층 여성, 이 사람들을 빼고 사실 모든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 삭제해버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좀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흑인 여성들의 짝이 흑인 남성들이잖아요. 이 흑인 남성들이 자신들의 짝인 흑인 여성들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흑인 남성들도 자신들이 이제 흑인이기 때문에 받는 이제 억압과 차별의 경험들을 나보다 더 한 약자들에게 폭력으로 발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여성들은 그냥 2중 3중고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머니스트들에게 말 그대로 우머니쉬라는 것은 이런 정말 최악 오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혼자서, 나 혼자서 삶을 버텨낼 수 있는 책임감, 이런 책임감을 갖고 있는 강인한 여성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런 어떤 강인한 여성상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그러면서도 이제 양육을 통해서, 육아를 통해서 어린 생명을 돌보고 이제 길러내는 어떤 따뜻함, 생기를 잃지 않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위로는 수많은 억압, 심지어는 자기 짝인 흑인 남성을 통해서도 받는 억압을 강인하게 견뎌내는 모습과 아래로는 이제 어린 생명을 돌보고 길러내는 따뜻함과 생기를 잃지 않는 이 두 이중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머니스트. 그들이 주장하는 우머니쉬, 우머니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게 뭐 교수님도 그렇게 평가를 대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머니스트의 태동은 정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페미니즘의 논의를 한층 더 확장시켰어요. 더 많이. 그냥 어떤 지역적인 차원에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인 여성을, 더 많은 여성들을 보려고 했던 것에 되게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교차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배우고 있는데 뭐 교차성이 이것이다라고 좀 뭐 이렇게 잘 할 자신은 없지만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한 개인.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복합적이고 다양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백인 중산층 여성과 흑인 여성, 이 두 차이는 굉장히 많죠. 이 둘을 묶을 수는 없어요. 한 여성으로 묶어서 하나의 사례로 그냥 똑같이 그냥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맥락이 너무 다르고 특히 이제 흑인 여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흑인 여성이 받는 차별의 어떤 그런 빈도가 백인 여성이 받는 차별의 빈도보다 훨씬 많죠. 이런 어떤 복합적인 차별. 그러니까 뭐 여성으로서 흑인 여성이라고만 딱 생각하면 일단 흑인으로서 받는 차별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받는 차별. 이런 교차성. 이게 이제 이런 게 바로 교차성이 아닌가. 근데 이런 교차성도 있습니다. 가령 피해자 가해자라는 담론 속에서도 어떤 하나의 개인이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가해를 가할 수 있는 교차성도 존재합니다. 가령 아까 얘기를 잠깐 했지만 흑인 남성도 마찬가지죠. 이 흑인 남성이라는 존재도 분명 백인과 흑인이라는 관계 속에서 놓고 보면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피해자예요. 근데 이제 이 흑인 남성과 흑인 여성이라는 관계에서 보면 또 다르죠. 이 흑인 남성은 백인 남성에게는 피해를 받는 존재지만 반대로 흑인 여성에게는 여성차별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이런 게 바로 교차성의 개념이 아닌가요? 즉 교차성이라는 건 어떤 복잡성, 다양성, 이례적이고 아주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도 역시나 이 교차성의 성격이 짙다는 거죠. 하나의 페미니즘의 그릇으로 담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요즘도 마찬가지. 요즘에도 양성평등이라는 말로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성평등 하면 우리는 그동안 여성평등, 이게 모든 성평등의 척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뭐 남성,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성평등을 외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령 요즘에는 이제 아주 다양한 성 정체성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로 성평등 역시 이 교차성의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이런 교차성으로 인해서 이 차별과 억압이라는 것을 어떤 특수한 정해진 명제와 상황,
환경, 어떤 특수한 집단 그 안에다가 담아두거나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사례로 딱 부러지게 정의를 내린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하죠, 그건.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들을 한번 다 기록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 기록으로 우린 모든 차별과 억압을 다 정의 내린 거냐? 그것도 아니죠. 왜?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른 차원, 지금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차별이 생기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그 정도로 차별과 억압의 뿌리가 엄청나게 깊다는 거예요. 이 깊은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건 다양하고 복합적인 차별과 억압의 경험들을 그저 끊임없이 발굴해내는 방법 말고는 다른 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드러내고 같은 여성이라는 것만 안으로도 한정을 지어봐도 여성이라고 해도 백인 중산층 여성만 드러낼 게 아니라 흑인 여성, 또 흑인 여성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제3세계라고 할 수 있는 또 여성, 다른 여성들, 동남아 여성들,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 정체성 속에서 있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차별들, 이런 경험들을 드러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드러내고 끊임없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말하여지고 들려지고 드러나고,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는구나. 결국 이렇게 드러내는 것으로 다양한 층위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우머니스트가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 우머니스트라는 으로 지나가는 이 페미니즘의 흐름들, 이 흐름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자, 오늘 1강의 마지막 챕터는 살아라 살려라 라는 챕터입니다. 자, 이 아까 우머니스트로 소개된 앨리스 워커라는 분이 어머니의 정원을 찾아서 라는 책에서 이 바로 흑인 어머니들에 대한 경외감을 적고 있어요. 그들은 여자 취급은커녕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삶 속에서도 그들이 현실 속에서 굴하지 않고 말 그대로 본인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는, 본인이 아까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얘기했죠. 본인이 억압의 상황 속에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보다 약한 이들의 어떤 그런 영혼과 그들의 존엄을 살려내는, 이 살고 살리는 능력을 보였던 흑인 어머니들에 대한 경외감을 앨리스 워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고자 하는 능력, 이거는 작은 가능성조차도 저버리지 않는 마음이고요. 이건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도 닮아 있어요. 상한 갈대에 대해서 상했다는 이유로 그냥 다른 더 썽썽한 갈대를 심고, 이게 아니라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으시는, 막 꺼져가는 심지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 거기서 이제 상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머니스트를 이제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든지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해석은 피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흔히 흑인 여성들의 그 사랑, 강인함과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어떤 이들은 이제 절대적인 희생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우머니스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인하다, 그러나 부드러운 사랑, 희생, 그 흑인 어머니들의 숭고한 희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정의 고정된 성역할 아니냐. 늘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냥 살려내고, 정신승리 아니냐. 이거 결국에는 뭐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생각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단순히 흑인 여성들의 불굴의 사랑을 절대적인 희생을 권고하는 근거로 삼게 되면 곤란하다라고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머니스트들도 결국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즉 흑인 여성의 엄마, 흑인 여성 엄마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런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세트로 경험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 열악한 환경에서 우머니스트를 읽어내야 바른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우머니스트의 경험 역시도 모든 여성들에게 보편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우머니스트들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운동이었어요. 근현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현대 초기의 핵가족 담론에서 흔히 전문 엄마 역할, 이 담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초기 핵가족 담론 속에서 엄마 경험이랑 우머니스트들의 그 흑인 여성 엄마 경험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모든 페미니즘 운동, 사실 엄밀히 말하면 페미니즘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4, 5천년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인권과 그런 어떤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페미니즘, 또 여러 가지 뭐 윤리학, 그죠?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로 컨텍스트를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컨텍스트 속에서 먼저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지금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제대로 된 해석이 되는 거지,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의 흔히 말하는 핵가족 담론을 가지고 흑인 여성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들의 어떤 자본주의 성서 이해를 가지고 소위 이제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뭐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읽으면 곤란한 거죠. 그 우리의 자본주의 이해를 가지고 노동의 어떤 그런 그 노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당시 포도원 주인 오후 5시에 온 포도원 주인도 똑같은 봉급을 준 그 포도원 주인을 읽어내면 그 포도원 주인 쓰레기잖아요. 노동의 대가대로 지불하나.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다 그 당시에 맥락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는 거. 우머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이제 또 우머니스트에 많이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에이, 그럼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는 역시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야. 물론 그 한계가 있으면 인정하지만 그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 역시도 그 당시 그들의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태동된 페미니스트였다라는 걸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기여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나이브하게 에이 걔는 나빠, 걔는 비판, 이게 아니라 이런 기여들, 그 당시 시대 속에서 이런 기여를 했던 것들, 뭐 예를 들면 신학으로 말하면 어거스틴의 기여, 루터의 기여, 칼빈의 기여,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들의 기여, 신정통주의 신학의 기여,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속에서의 한계, 지금 우리들은 이거를 어떤 한계를 갖고 이거를 보고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봐야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우머니스트 이거 뭐 희생하라는 거야, 자유주의 페미니즘 너무 협소해, 이렇게 폄하하지 않는, 모든 걸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자세,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우머니스트들은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고 살리는, 품고, 이런 내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삶의 내공을 가지고 타인을 향한 배제보다는 타인을 아우르는 힘을 지향했습니다. 어떤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살고 살려내는 일에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오늘 이 순간 여기를 살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보면 우리는 우머니스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수님도 강조하지만 교수님은 우머니스트를 통해서 딱 한 문장으로 결론 비슷하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상호 동반자 관계야말로 사랑의 토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이제 우머니스트랑 비교했을 때,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남자들을 적으로 대상화하고 투쟁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머니스트들은 이 남성들의 존재에 대해서 물론 이제 가하는 차별과 억압에 대해서는 강인하게 버티고 그것을 이제 견뎌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을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반자 관계로 인식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와 남자 간의 사랑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는 말자.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물론 이게 악용되죠. 남성들이 여성을 사랑하고 내가 돌봐야 된다. 이건 좀 다른 맥락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상호 동반이라는 거죠. 상호 동반. 상호를 존중하고 상호 동반자로 여기고 상호를 동등하게 보는 거. 배제하지 않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요. 이게 되게 이런 상호 동반자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게 페미니스트 진영 안에서도 서로 이제 많은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같은 여성들, 같은 페미니즘 운동을 해도 서로를 배타적으로 배제해버리는 걸 이제 많이 목격을 하셨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우머니스트의 입장에서 그런 어떤 서로 싸우고 서로를 배제하는 심지어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여성들끼리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머니스트의 입장에서는 그걸 반문할 수 있는 거죠. 야, 너네가 하는 게 무슨 페미니즘이야. 어떻게 단 하나의 여성 경험이 있을 수 있겠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머니스트가 단순히 그냥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희생 경험이 최고야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우리를 비롯한 모든 여성들의 경험은 다 존귀하고 소중하다. 그런 페미니즘이라면 이거 굉장히 배울 게 많은 거죠.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단 하나의 여성 경험은 없다. 중산층, 서구. 모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저런 이런 여성 저런 여성 그런 여성 많은 여성들의 경험들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번도 말하여지지 않았던 여성들의 경험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수색하고 찾아내고 발견하는 시도, 노력을 하는 게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이 진정한 페미니스트 선언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선포하는 것과 같다. 즉 페미니즘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과 같은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 그대로 배제되는 자가 없어요. 모든 이들이 다 동일하게 환영받는 나라. 그래서 이제 성서의 비유를 하기를 겨자씨의 비유 마찬가지죠. 겨자씨의 비유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가부장제의 밭에 뿌려졌어. 이 겨자씨가. 근데 이 겨자씨를 점령하고 제거하고 죽이는 대신에 그저 그냥 그걸 그냥 겨자씨가 퍼지도록 그대로 뒀어요. 그러니까 확장하죠. 겨자씨가. 겨자씨는 사실 빨리 걷어내야 되는 작물이거든요.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근데 이걸 그냥 겨자씨가 확 퍼져서 자라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질서라는 거죠. 이런 겨자씨의 비유처럼 페미니스트 선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성, 그리고 이거는 사실 모든 여성이라고 하지만 모든 남성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여성들이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라는 말은 결국 여성들의 어떤 인권만이 아니라 남성들의 인권도 함께 동반적으로 함께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야 페미니즘을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를 잘 못하기도 하고 잘 모르니까 이제 페미니즘이 단순히 남성의 인권을 떨어뜨린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체제 박 이야기도 그때 했지만 새로운 통치 질서가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랑 체제 밖을 생각하는 페미니즘적 실천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질서와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닮았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저는 이제 많이 좀 고민하고 좀 많이 생각을 또 현실의 문제를 또 경험을 하다 보면 좀 이런 고민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기독교인이자 목사로 살아가면서 어떤 고민을 좀 하냐 하면 방금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페미니스트 선언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선포하는 것이다. 서로를 견주었잖아요. 이것을 넘어서서 물론 이제 계속
되어지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이 둘은 비슷해, 이게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페미니즘 운동이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단순히 어떤 개념적 의미에서 서로 그냥 견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 의미에서도 페미니즘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축이 중요한 축이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어쨌든 확장되는 게 특히 기독교 진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엔 잘 몰랐지만 분명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페미니즘 운동을 해야 되는 건 필수 불가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둘은 떨어질 수 없고요. 단순히 뭐 여성이 중요하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성을 대상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잖아요. 남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잖아요. 흔히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람 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도 동등한 사람으로서, 우리 동등한 존재로서 그들이 그동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어떤 그냥 재산 취급을 받았던 과거에는, 그리고 여전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나 여전히 고깝게 보는 여성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과 그런 것들을 문제에 삼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듯이 모두가 다 동일하다. 약자, 소수자,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운동은 페미니즘 운동. 물론 페미니즘 운동이 전부가 아니죠. 다른 운동도 있겠죠. 그러나 페미니즘 운동은 분명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요한 축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달라요. 제가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느꼈다는 게, 제가 지금 이제 페미니즘 공부를 어쨌든 뭐 이렇게 겉핥기식으로라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뭐 전문적으로 뭐 전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 깊게 파고드는 정도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페미니즘 입문에 해당되는 이 교수님 책을 보고 그냥 공부할 뿐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누군가가 저한테 이거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거 공부하는 거 좋은데 너무 깊게 빠져들지 마라,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페미니즘, 저는 뭐 그냥 이것저것 넓고 깊게 파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대한 공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역사적 예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듣는 소리는, 너 그 공부하는 건 좋은데 깊게 빠져들지 말라.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가 안 되면 그냥 동의가 안 된다고 말하지, 굳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페미니즘 이 책을 제가 입문서를 그냥 보고 공부하는데 깊게 빠져들지 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이게 뭐 그런 게 넘어갔는데, 곱씹어볼수록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되게. 그러다가 이제 불편함을 넘어서서 현실을 다시 한번 조망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 1강의 마지막에 하는 이 페미니즘과 하나님 나라, 이거를 생각해보면서 많이 이제 좀 더 사유하고 좀 통찰을 느낀 부분은 뭐냐면, 야, 너 그거 좋은데 빠져들지 마,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거죠. 즉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페미니즘은 여전히 아주 철저하게 대상화되어 있고 분리화되어 있는 존재로 취급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페미니즘은 하나님 나라 운동과는 전혀 별개이고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거. 그냥 페미니즘은 몇 부류들만 떠들어대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공부하면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식으로 쳐다본다는 거. 그러니까 넌 너무 깊게 빠져들면 안 돼. 즉 그 말은 좀 더 해석해서 들어가 보면, 너가 그 페미니즘에 빠져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망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소위 기독교 진영에서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페미니즘이 마치 그런 느낌으로 취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공부하면서 페미니즘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빠져들지 마. 무슨 뭐 되게 막 그런 취급을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대면해야 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페미니즘 운동의 모습으로 해 나가기도 지금 모자라는 시대인데 지금 기독교의 현실은 완전 이거를 분리해 놓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자로서나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나름대로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고민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페미니즘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본인과 결국 이거예요. 제가 보기엔 본인들이 그동안 진리라고 생각했던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와 정통주의, 그리고 복음주의 이런 지금 한국 교회에 익숙한 학문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다 넘어온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유일한 통로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이 고백해왔던 신조와 그런 복음주의, 근본주의 요것과 다른 것들, 모든 것들은 다 그거 공부 너무 하지 마. 하는 건 좋은데 빠져들지 마.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 그 중에 페미니즘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학문들. 이렇게 몸을 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면서 비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열리고 있는데, 점점 더 인권과 여성 인권,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 여러 가지 인권에서 열려가고 있고, 더 새로운 상상력을 하면서 더 인간의 존엄을 외치고 있는 시대에 기독교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뭘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뭘 그렇게 지키고 싶은지 끊임없이 그래서 배제하고요. 학문을 배제하고 존재를 배제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대면해야 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이지만 과연 페미니즘이 오늘 현실의 기독교 안에서 어떤 개념적 기독교에선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의 기독교라는 토양 아래에서 어떻게 조심스럽게나마 뿌리가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나 같은 이런 일반적인 목회자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는 거죠.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뭣도 모르지만 입문서 공부부터 시작해서 하면서 조금씩 이랬구나, 저랬구나, 내가 몰랐던 것들이 있구나,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장을 닫으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결심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확장, 하나님 나라 운동에 관심 많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라도 페미니즘 운동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아직은 내가 그 공부 수준밖에 못 이루지만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페미니즘 선언과 페미니즘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드디어 1강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강을 통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